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턱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하고 힘들 때 불편이 크죠. 턱관절에 문제가 없어야 입을 벌리거나 음식을 씹고 말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없는데요. 이 턱관절 장애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하고 씹고 삼키는 모든 일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턱관절 장애로 인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증상, 또 턱관절 장애가 원인이 되는 다른 질환의 위험은 없는지도 궁금한데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근력을 위한 운동은 물론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최백호의 낭만에 대하여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을 벌렸다 다물 때 귀 앞으로 만져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입을 움직일 때마다 반응하는 곳이 턱 관절인데요. 턱이 잘 빠진다는 말도 하고요.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난다는 말도 합니다. 그런 경우 특히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많은데요. 혹시 위험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치과 박관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박관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이 턱에서 딱딱 소리가 나거나 턱이 잘 빠진다고 말하는 분들을 보면 어릴 때부터 그랬다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든요. 어떻습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이상이 사실 없는 게 아니죠. 이상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걱정을 해야 하는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걱정 없이 지내도 되는지가 사람에 따라서 다르긴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턱관절의 범위랄까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그래, 우리가 관절이라고 하면요. 2개 이상의 뼈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부분을 뜻하기는 하는데요. 엄밀하게 말해서 턱의 관절이라고 하면요. 머리뼈하고 아래턱뼈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는 것이긴 합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턱관절이라고 소위 부를 때에는 우리가 귀 앞을 만지면 이제 입을 벌리고 다물 때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움직이는 부분 딱 그 뼈만을 말하는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래서 관절은 뼈라고 생각을 하지만 턱을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근육이나 인대부터 머리뼈랑 아래턱뼈 사이에 끼어있는 관절 사이에 끼어있는 디스크 그리고 그 디스크를 잡아주는 그 조직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합쳐서 저희가 통상 턱관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 하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범위가 더 넓다고 보면 되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그 턱관절이 이제 앞뒤 회전까지 한다면서요? 이제 회전이란 말, 예. 이제 쉽게 생각하면 입을 벌리고 다물 때 턱이 움직이는 게 이렇게 옆에서 잘 관찰해 보면 이렇게 회전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회전한다고 딱 느끼게 되는데 이제 사실 그것만 있는 거는 아니고 턱관절이라는 거는 회전을 하면서 회전을 하고 또 앞뒤로도 전체적인 뼈 자체가 앞뒤로도 움직여서 회전하고 앞뒤로 움직이고 또 앞뒤로 움직였다 회전하고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그래서 약간 회전만 하거나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만 하는 그런 관절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독특한 관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건 역시 생각보다 좀 넓은 범위를 움직인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예.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면 턱관절 장애로 설명될까요? 관절에 있어서요. 어떤 문제가 있어서 관절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통상 이제 장애라고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턱관절 장애라는 말을 쓸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턱관절 장애라는 말을 쓰기보다는 사실 턱관절 이상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애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느낄 때 굉장히 영구적인 변화, 영구적인 문제 이렇게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아예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가 아닌가, 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턱관절 장애라는 말을 많이들 쓰고 있지만 사실 저는 턱관절 이상이라는 말을 쓰기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턱관절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면 턱관절 이상 또는 턱관절 장애라고 말할 수 있고 턱관절 앞에 말씀드렸는데 턱관절이 어디를 말하는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떠한 종류든 이상이 생겨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는 현상
그것을 턱관절 장애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턱관절 장애보다는 턱관절 이상. 그러니까 충분히 이제 치료되고 증상이 좋아질 수 있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는 얘기군요. 예. 증상은 어떻습니까?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이제 음식을 드시는 게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입을 크게 이제 못 벌릴 수 있으니까 웃거나 하품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어보셨을 때 턱에서 소리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셨기도 했는데 턱에서 소리 나는 현상도 턱관절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는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지, 입이 또는 반대로 잘 안 다물어진다든지, 또는 그렇게 움직일 때 약간 턱이 뻣뻣한 느낌을 받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입이 똑바로 벌어지지 않고 약간 삐뚤어서 벌어진다든지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턱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여러 가지 증상인데요. 그렇게 되면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웃을 때 입을 벌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품할 때도 입을 벌려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것도 자유롭지 않게 되겠죠. 네. 그런 이제 움직임이 어려울 수도 있고요. 통증도 있을 수 있을까요? 턱에 통증이 생기는 것도 전형적인 턱관절 이상의 증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쩌면은 병원을 사실 찾아오시게 되는 원인 중에는 사실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턱관절의 이상의 가장 흔한 종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통증이 없이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다가 통증이 점점 나타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병원에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그런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갑자기 통증이 시작되고 그런 증상이 같이 동반되면서 그렇게 해서 오시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 통증이라는 거는 그 턱관절에 이상이 생겼을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 이상으로 인해서 치통, 두통, 안면통까지 생길 수 있는 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턱은 치아가 물론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얼굴은 턱의 일부분이죠. 그래서 서로 독립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턱을 움직이게 되는 근육은 사실 머리뼈에도 붙어 있고 옆머리뼈에 붙어 있고 머리뼈의 안쪽 깊숙한 곳에도 턱을 움직이는 근육들이 다 붙어 있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치아, 턱, 얼굴과 또 얼굴에 있는 여러 근육들이 서로 긴밀히 상호작용을 항상 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을 때 턱을 움직이는 근육이 작용을 하고 그 근육이 또 힘을 주게 되고 그 힘을 주는 근육이 주변에 또 영향을 주고 또 그런 점들이 자꾸 반복이 되면서 그런 관절 부위에 이상이 생겼을 때 통증이 그 주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치아가 아픈 것 같이 느껴지거나 또는 실제로 치아가 아프거나 또는 두통이 생기거나 또는 얼굴의 통증, 이제 안면 통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얼굴의 통증까지 함께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턱관절 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본인이 이 턱관절 장애인지 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턱관절 장애 또는 턱관절 이상을 겪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외국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소리만 나는 사람, 턱에서 소리만 나는 사람은 3명 중 1명이 넘는다는 조사도 있어요.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소리 외에 증상을 느끼는 분도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 드린 것처럼 모두 이제 이런 분들한테 전부 다 장애라는 말을 붙이는 거는 좀 적절하진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얘기 드렸고, 장애라는 말은 잘 낫게 하는데 항상 치료에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그런 그 용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턱관절에 이제 이런 이상을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긴 해요. 그래서 통계조사 같은 걸 보면은 턱관절 이상으로 실제로 진료를 받으러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해마다 상당히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진료 인원 통계를 보면은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럼 이 턱관절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뭡니까? 턱관절 이상이 생기는 원인은 가장 흔한 것은 이제 턱을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의 이상이 있을 때 이제 턱관절 이상 또는 턱관절 장애가 생긴다고 보는데 우리 턱이 이제 항상 움직이잖아요. 식사할 때도 움직이고 말할 때도 움직이고 지금도 저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턱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때 이제 그런 움직임이 있을 때 이게 과부하가 걸리는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게 제일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은. 그리고 때로는 실제로 크게 턱에 충격을 받은 다음에 충돌이나 충격을 받은 후에 생기기도 하지만 사실 그런 일들은 자주 있는 일들은 아니니까 우리가 평상시 생활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특별한 행동들이 턱관절에 부담이 되는 그런 과부하를 계속
주는 게 이제 원인이 턱관절 이상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어떤 특정한 습관이라든가 또는 뭐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때 턱에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 그거는 뭐 잠잘 때도 마찬가지예요. 잠잘 때에도 턱에 이제 자신은 모르고 있지만 턱이나 얼굴에 이제 근육이 긴장이 계속 주어진다는 거, 예. 또 평상시에 생활할 때 턱을 한쪽으로 괴고 있다거나 하는 것들이 턱에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되겠고요. 그런 것들이 다 턱관절의 장애 또는 이상이 생기게 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원인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도 많던데요. 용어를 얘기하자면 예. 그 제일 이제 턱관절에 대해서 이상이 생겼다 또는 장애가 생겼다라고 얘기할 때 부르는 이제 병명으로 부르는 것이 제일 흔한 것은 저작근 장애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는 저작근 이상이라고 하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턱관절 내장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딱 원인에 따라 분류한 것은 아닌데요. 저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저작이라는 건 씹는 거죠. 씹는 역할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을 저작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턱에 제일 쉽게 생각하면 턱에 이렇게 딱 만져보면 이렇게 입을 꽉 깨물면 이렇게 톡 튀어나오는 근육이 아래턱 쪽에 딱 양옆에 있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인 저작근인데 그렇게 근육에 어떤 힘이 계속 주어지는 습관 또는 행동 이런 것이 이제 근육에만 통증을 일으킬 수 있지만 관절 내부, 그러니까 아까 뼈라고 얘기한 그런 사이사이에도 영향을 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데 처음에는 근육 자체가 통증이나 이상을 느끼면서 증상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럼 이때는 통상 저작근 장애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되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턱관절 내장증이라는 것은 관절 내부에 변화가 생긴 걸 주로 말하는데 우리 턱관절에도 관절 내부에는 이제 디스크, 턱관절 디스크, 이제 원래는 관절 원판이라고 이제 부르죠. 예. 그래서 턱관절 디스크가 있는데 디스크는 디스크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디스크를 또 붙잡아주는 이렇게 조직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자체 또는 디스크를 잡아줘서 안정시켜주는 그런 조직들의 이상이 생긴 그런 것을 턱관절 내장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역시 주로 턱에 이제 과부하가 많이 걸렸을 때 생기는 장애 또는 이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관절 원판 장애, 또 뭐 근육 장애, 그리고 또 관절염도 있더라고요. 이 턱관절뼈에도 관절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관절염은 사실 턱관절뼈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저작근, 앞서 말씀드린 저작근 장애나 또는 턱관절 내장증과 같은 현상이 자꾸 지속이 되면은 실제로 턱관절을 이루는 그런 뼈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뼈의 표면이 닳게 되고 주변에 염증이 계속 지속이 되면 그런 걸 바로 관절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턱관절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뭐 턱관절 속에 디스크가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또 뼈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근육 이상도 생길 수가 있다는 건데 그 어떤 경우가 더 많을까요? 제일 흔한 것은 사실 근육의 이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절하면 뼈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그 관절이 움직이려면 근육이 꼭 필요하죠. 근육이 꼭 필요한데 그런 근육의 이상이 제일 흔하게 생기고 꼭 이런 턱관절에 이상이 생긴 요인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과한 부하, 과도한 힘이 걸리는 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과부하를 일으키는 주된 요인이 근육의 이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근육의 이상이 저작근의 이상이 사실 턱관절과 관련되어서 제일 흔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턱관절 장애로 진단되는 분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턱관절 장애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뭐 모든 병의 원인이라고는 사실 하고는 있지만 현대인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는 해도 긴장감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긴장감이 생기는데 그러면 그 긴장감이 잘 생기는 곳이 얼굴이에요. 얼굴이 잘 생기는데 그 얼굴 주변에 근육, 아까 저작을 위한 이제 씹기를 위한 근육들이 얼굴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런 부분의 긴장이 계속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턱관절 장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사실 이제 모니터를 보시고 일하는 분들도 많고 스마트폰을 엄청나게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자세히 관찰해 보시면 옆에서 이제 본인은 모르지만 옆에서 다른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그런 걸 보고 있을 때 좀 뭔가 고개를 이렇게 쭉 내밀고 있거나 좀
삐뚤한 자세로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그 화면을 보고 있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이게 사실 이제 목이나 어깨를 영향을 많이 줘도 거기에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이상을 유발하고 한다는 거는 널리 이제 알고 계시는데 사실 그게 그렇게 당기고 있으면 턱에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턱관절의 이상을 일으키는데 그런 그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어서 근래에 들어서는 이런 현대인의 이런 여러 가지 생활 습관,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도 턱관절의 이상을 나타내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심리적인 부분, 뭐 스트레스까지 영향을 더 많이 주다 보니까 이렇게 진단되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거군요. 네, 그 생활 습관이나 심리까지 다양하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턱관절 장애는 젊은 층에서 많고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감소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그렇습니까?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게 다른 관절은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관절이 어디가 안 좋아지고, 뭐 무릎도 그러시고, 뭐 이렇게 허리도 그렇고 어깨도 그렇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 뭐 어떤 병이 생기는 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턱관절은 젊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좀 많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기는 합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젊었을 때는 우리 씹는 힘이 강해요. 씹는 힘이 강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드시면 안타깝지만 치아를 하나 둘 상실하는 분들이 많고 또 치주염이라고 해서 잇몸이 나빠지고 강하게 씹거나 힘을 많이 줘서 씹는 그런 능력이 차차차차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턱관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에 과부하가 걸리는 경우에 많이 생긴다고 했는데 그런 과부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과부하가 줄어드니까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는 사람의 숫자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들면 오히려 줄어든다. 이런 실제로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그것도 좀 바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건강해지시고 있잖아요. 그렇죠. 나이가 드셔도 구강 건강이 정말 잘 유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치료도 잘 받아서 여전히 잘 씹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과부하가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이가 들면은 턱관절 환자가 줄어든다는 통계가 점차 이제 바뀌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부 맞는 말이기도 하고 또 세상이 변하면서 그 말이 약간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의미도 있군요. 네. 그 어렸을 때 턱관절 장애가 있음에도 이걸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어떤 위험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어릴 때 턱관절의 이상이 발견되면 이제 그 원인을 빨리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이 발생한 것이 오랫동안 지속될수록 쉽게 말하면 방치될수록 처음에는 뭐 쉽게 근육에만 생긴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관절 내부의 이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또 그것이 더 진행되면 실제로 뼈에 이상이 생기게 되거든요. 뼈에 이상이 생기면 이게 약간 비가역적이 돼가지고 다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만성적인 통증을 일으키고 또 저작, 씹는 기능의 어려움 등을 계속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턱관절 장애 또는 턱관절 이상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면 반드시 치료를 하거나 또는 어떻게 관찰을 하면서 지켜봐야 되는지를 꼭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안면 비대칭이나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요. 실제로 안면 비대칭이나 부정교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너무 지나치게 걱정하실 부분까지는 아닌데요. 심각한 턱관절 이상을 방치하면은 사실 안면 비대칭, 뼈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뼈에 변화가 생기면 그로 인해서 얼굴의 형태가 변화되는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은 부정교합을 유발합니다. 부정교합을 유발하는데 부정교합은 치아가 위아래가 잘 맞지 않는 그런 걸 쉽게 말하면 그런 걸 말하는 건데 하지만 이것도 초기에 잘 진단을 받게 되고 관리를 꾸준히 하게 되면 흔하게 발생하는 그런 현상은 아닙니다. 네. 그럼 반대로 부정교합이 있으면 이게 턱관절 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이거는 이제 아까 방금 질문하신 거랑 이제 거꾸로 되는 일인데 부정교합이 턱관절의 이상을 일으키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치의학계에서도 오래전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으킨다 안 일으킨다 많았는데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부정교합 자체만으로 턱관절의 이상을 직접적으로 일으킨다라는 것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가 계속되다 보니까 부정교합이 있을 때 턱관절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습관이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실제로 턱관절을 일으킬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치료법은 어떻습니까?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가요? 턱관절 이상의 치료법은 제일 흔한 방법이 아까 계속 말씀드린 부하가 걸리는 걸 줄여주는 그런 걸 말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이미 이제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런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으로부터는 습관을 조절한다든가, 또는 이제 병원에 와서 간단한 물리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근육에 주사를 놓으면서 치료하는 주사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입안에 끼우는 상체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보톡스 치료를 한다든가, 또는 관절에다 직접 약물을 넣어 세척하는 관절 세정 치료 등등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입안에 끼우는 장치도 이제 치료 효과가 있다면서요. 그럼 그 장치 얼마나 끼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예, 입안에 끼우는 장치는 우리가 턱관절 안정장치라고 부르거나 또는 턱관절 스프린트라는 용어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네. 부르고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시기는 취침 중에 잠잘 때 끼워서 사용을 하게 되고, 통상적으로 한번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석 달 내지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증상의 변화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착용 기간, 착용 방법, 하루 중에 착용하는 시간, 이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리치료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물리치료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열이나 또는 광선, 또 레이저, 또는 전기, 초음파 등등을 가지고 턱의 근육이나 또는 턱관절 부분의 내부에 회복을 도모하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그 약물이나 주사 치료는 어떤 약제가 쓰이는지, 보톡스도 쓴다고 들었거든요. 약물 치료는 주로 근육의 긴장과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요. 이제 주사로 치료를 할 때는 근육 내 통증을 유발하는 부위, 즉 발통점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아주 약하게 마취약제나 또는 염증을 완화시키는 약제를 섞어서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보톡스는 이런 앞에 말씀드린 먹어서 치료하는 약물이나 또는 주사제에 비해서 근육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꽤 오랜 시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는 근육성으로 발생한 턱관절 이상 환자를 치료하는데 점점 사용 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외과적인 어떤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까요? 수술 치료는 턱관절에서 아주 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턱관절 장애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사 결과 턱관절에 비정상적인 조직이 자랐다거나 하면 수술로 제거하고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할 수 있고요. 간혹 많이 진행돼서 턱관절뼈가 많이 녹아버려서 제 기능을 아예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 같은 걸 해야 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수술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요거는 외과적 치료로 분류하기도 하는 치료 중에는 관절 내부 깊이까지 이제 좀 다소 굵은 바늘을 하나 또는 두 개를 삽입해가지고 관절 내부를 세척해내는 치료가 있는데, 이걸 턱관절 세정술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에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입이 잘 안 벌어지는 사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치료에도 불구하고 입이 잘 안 벌어지거나 통증이 지속되면 이제 시행하는 치료가 되겠고요. 예. 간혹 턱관절 장애가 아닌데 또 비슷한 증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이런 경우에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증상을 완화하기 위한 평소의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을까요? 생활 습관은 턱관절 이상의 원인이 이제 턱의 과부하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러한 것을 차단하는 습관을 사실 들이는 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단단하고 턱을 많이 사용해야 되는 음식을 좀 피하는 게 좋기는 하고요. 그런 음식들이 맛있는 것들이 많긴 하지만요. 또 잠잘 때를 포함해서 자세를 편안하게 또 똑바르게 가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일상생활 중에는 윗니 아랫니가 서로 닿지 않게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래 윗니 아랫니가 음식을 먹을 때 빼고는 서로 붙어서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평소에도 윗니 아랫니를 일부러 물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기도 모르게 살짝 물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턱관절이 매우 안 좋은 행동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느끼는 순간 혀를 위에 앞니 안쪽에 좀 이제 혀를 가져다 대보면 약간 울퉁불퉁한 잇몸이 있어요. 거기에 살짝 가져다 대면 윗니 아랫니가 살짝 떨어집니다. 일부러 혀로 앞니를 밀으라는 것이 아니고 입천장 쪽 안쪽
잇몸에 앞쪽 잇몸에 살짝 가져다 대는 그런 그렇군요. 거죠. 뭐 이건 뭐 생활 습관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턱관절의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종 해볼 수 있는 그런 행동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턱관절 장애 이상에 대한 도움 말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치과 박관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카펜터스의 스윗 스윗 스마일 듣고 계속 이어갑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년으로 갈수록 근육량도 줄 수 있지만 힘도 없죠.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 근력과 운동이 강조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혹시라도 무리하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이 낙상에 대한 걱정이 운동을 망설이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운동을 어떻게 얼마나 해야 하고 또 뭘 먹어야 할지 늘 고민이죠.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뭐 운동 특히 이제 어르신들에게 필수적이란 말 늘 드립니다만 운동을 사실 또 조심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나요? 그렇죠. 운동을 지속하면 우리 장점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 능력 자체도 좋아지고 근육량도 늘어나고 근육의 힘도 늘어나고 유연해지고 평형 능력도 좋아지고 그리고 인지 기능까지도 좋아진다니까 정말 꼭 필요한 거긴 한데 예. 문제는 갑자기 운동한다고 욕심을 부리다가 오히려 넘어지거나 아니면 과다한 운동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를 왕왕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심도 하셔야지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골 밀도가 낮고 또 이 골다공증에 위험이 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아무래도 운동할 때 부담을 더 느끼게 되죠. 이 낙상사고라는 게 뭐 가파른 길도 물론 위험하겠습니다만 평지에서도 느닷없이 갑자기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기운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어딘들 안 넘어질까 싶은데 실제로 낙상이 발생한 장소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랬더니 너무나 놀랍게도 네. 집의 거실 그리고 침실 그리고 화장실 예. 집안이 제일 많은 거예요. 집안에서 제일 많이 넘어지시는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우선은 미끄러운 곳에서 주로 많이 넘어지는데 이제 거실이나 실내에서 넘어지는 경우는 양말 같은 거나 이런 거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기도 하고 예. 화장실은 젖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계단이 있는 환경에서 또 넘어지길 잘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게 일반적으로 넘어지고 또 최근엔 침대를 많이 쓰니까 그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도 많이 생겨서 예. 보면은 가장 많이 생기는 낙상 사고는 대부분이 실내, 집안이다라는 게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좀 마찰이 생기게끔 바닥에 뭘 이렇게 부착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그렇죠.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나이 드신 분들 집안 관리할 때 뭐 1번이 미끄럼 방지, 그다음에 손잡이 달기,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문턱 없애기 중요합니다. 또 걸려서 넘어지실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네네. 이건 어떨까요? 그 젊었을 때부터 운동을 많이 하게 되면 그 나이가 들어서도 근육량이 줄어드는 게 좀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확실히 왜 중년 이후는 예. 매년 뭐 1%씩 근육이 없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꾸준하게 운동을 해봤더니 절반 정도는 막을 수도 있더라. 뭐 그거 외에도 다양하게 운동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개선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현재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근력 운동, 즉 저항성 운동이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많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플러스 적절한 근력 운동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것도 젊었을 때부터 좀 이른 그렇죠. 나이부터 꾸준히 네, 규칙적으로 하면 네. 나중에 그게 돌이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덜 되겠어요. 줄어든다. 예. 그 이제 힘이 없다는 말씀 많이 하시고요. 손아귀의 힘, 그게 악력이라고 하는데 쥐는 힘이 좀 많이 없어지잖아요. 이렇게 물건 떨어뜨리고 그러시는데 그 악력도 훈련을 하게 되면 좀 높아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또 이 나이 들어서 너무 이렇게 무리하게 하면 혹시 뼈에 손상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하시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뭐 시험을 치기 위해서 악력 늘리려 그러면 뭐 덤벨도 들고요. 예. 레드리프트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따로 악력기 쓰고 그러는데 나이 드신 분한테는 그런 거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악력기 우리 왜 흔히들 볼 수 있는 걸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기구를 사용하면서 너무나 욕심을 단기간에 빨리 또 증가시키겠다고 욕심을 내면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악력기 쓸 수도 있지만 저는 굉장히 쉬운 방법. 팔을 쭉 편 상태에서 예. 주먹을 꽉 쥐었다가 완전히 펼치는 동작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뭐 한 10번씩 3세트씩 하루에 한 3번씩 하시는 것도 악력 엄청 좋아지면서 오히려 자세만 바로 하고 하면 어깨 등까지도 시원하거든요. 예, 저 예. 그거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뭐 굳이 뭐 악력기 없어도 사실 이렇게 그렇죠. 지금도 네. 방송 들으시면서 손 앞으로 펼치고 네. 손바닥 이렇게 쥐었다 폈다 예. 해보시면 좀 시원한 느낌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요. 저도 해보니까 좀 네. 그러네요. 굉장히 예.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자, 유연성은 어떻습니까? 그 어르신들 이제 근육도 문제지만 이게 너무 뻣뻣해지고 이러면 낙상 위험이 더 커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유연성은 아무래도 이게 적절하게 유연해야 양호한 신체 건강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잖아요. 예. 유연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굽혀서 신발을 신는 것도 어려워지고요. 머리 조금 높은 데 있는 물건을 들 때도 어렵고 혼자서 목욕하는데도 점점 뻣뻣해지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필수로 유지는 해야 되고 나이가 들수록 당연히 뻣뻣해지는 경향은 있지만 운동으로 이것 역시 회복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연성 운동은 얼마나 해야 되냐. 한 번 할 때면 오래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유연성 운동이 게 결국 스트레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하루에 한 10분 동안 뭐 매일 하면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한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좀 해라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요. 보통은 왜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강화 운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예. 그 전후로 해주시면 더 효과적이고 다치지도 않고 유연성 유지에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스트레칭 좋고 또 그렇죠. 너무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뭐 요가 운동 같은 것들도 괜찮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하시면 너무 좋죠. 아유, 그렇죠. 그 노인 운동에서 뭐 저항 운동, 항산화 운동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의미로 이해하면 될까요? 일반적으로 저항 운동이라는 게 바로 우리 근력 운동에 속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유산소 운동은 사실은 산소를 쓰면서 뭐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저항 운동이라는 거는 그렇게 움직임이 그런 쪽이 아니라 고정된 자세에다 근육에 저항을 주면서 해서 말하자면 근육량을 늘릴 때는 이 근력 운동이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것도 적절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유산소 운동은 주 5회 정도 하라 그러지만 근력 운동은 주 3회 정도 하는 것도 좋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지요. 예. 그리고 저도 이제 계단을 좀 많이 오르는 편인데 이렇게 오르다 보면 스티커가 붙어 있어요. 계단 오르기가 당신의 수명을 연장시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 좋은 운동이겠죠, 계단 오르기. 계단 오르기가 우선 첫 번째는 그냥 평지를 걷는 것보다는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이 되는 거 뭐 짐작이 가시겠죠.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사실은 주로는 사실 그 칼로리 소모가 노인들한테 꼭 필요한 거라기보다는 계단 오르기 자체가 유산소 운동 더하기 하체 근력을 강화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연구한 결과를 보니까 생활 습관으로 계단 오르기를 하는 사람은 전혀 계단 오르기를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 위험이 24%나 낮아지더라. 그리고 심장이나 심장,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40% 가까이 낮아지더라. 라는 걸로 봐서도 예. 계단 오르기를 좀 일상화한다는 거는 상당히 좋은 운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계단 오르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네네. 근데 올라갈 때는 좋은 운동인데 내려갈 때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조금 전에 계단 오르기라 그랬지 계단 내려가기는 아닙니다. 예. 네. 내려갈 때는 온몸의 체중이 온통 무릎에 가서 실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내려올 때는 사실은
무릎 관절 손상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는 운동은 더더구나 연세 높으신 분들한테는 권하지 않고요. 오히려 운동 삼아 계단 오르기를 하신다면 계단 오르기를 운동으로 하시고 내려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리고 또 계단 오르기 도중에라도 내가 무릎이 좀 아프다 그러면 즉시 중단하시고 계단 오르기는 잠시 쉬고 평범하게 평지 걷는 걸 좀 하시다가 괜찮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무릎이 아픈데 무리해서 올라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관절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예. 네. 등산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들에게 이게 참 뭐 좋은 운동이기도 한데 그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사실 등산하면서 왜 사고가 나서 구조하는 경우에 거의 4분의 1 넘는 숫자, 3분의 1은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다 어르신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힘이 없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올라가고 내려갈 때 넘어지거나 이런 사고가 많이 나고 그러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등산을 하시더라도 우선 준비 운동 잘 하시고 그다음에 수분 보충할 수 있게 물, 그다음에 비상식 같은 거 꼭 챙기시고요. 등산화도 발에 맞는 거 잘 골라서 단단하게 조이면서 발바닥 전체로 확실하게 디디면서 또박또박 가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올라가건 내려가건 연세 높으신 분들의 등산용 스틱 권하는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권해드려요. 그래서 무릎에 실리는 하중도 30% 이상 줄여줄 수가 있고 균형도 좀 더 잡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등산을 많이 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연세가 상당히 들었을 때는 절대로 혼자 산에 가지 마시고 등산을 너무 가파른 곳으로 가시거나 그러지 말고 체력에 맞는 곳을 찾아서 가시면 좋겠다. 간절히 부탁드려야 되겠습니다. 네,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좀 가볍게 할 수 있는 등산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좀 무리 없이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추천하실 운동 좀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으로는 중강도의 유산소 운동으로서 걷기는 기본이죠. 그건 당연한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내가 관절염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주변에 여건이 허락한다면 물속에서 걷는 걸 권해드려요. 물속에서. 이것도 걷기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니까 굳이 나 수영하지 못해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여건 되는 데서 물속 걷기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쉬운 실내 운동들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본다면 그 의자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의자에 딱 앉아서 다리를 무릎을 쭉 펴서 들어주는 거 있죠. 그것만 해도 하체 강화 운동이 상당히 잘 됩니다. 그래서 왼쪽 오른쪽 해서 10번씩 해서 3세트 한다거나 요거 실내 운동으로 굉장히 괜찮은 운동이고요. 또 앉아있는 자세에서 어깨보다 팔 좀 아래로 쭉 편 다음에 노젓듯이 양팔을 당겼다 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상체 운동이 되겠고 그다음에 서서는 두 손으로 의자 뒤를 잡고 그 의자 뒤를 붙잡은 상태에서 발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까치발을 했다 내렸다 한다고 표현한다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의자 붙들고 서서 발 뒤꿈치를 뒤로 올려서 무릎을 90도로 꺾어주는 거. 이것도 별로 어려운 건 아닌데 역시 좋은 근력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10번씩 3세트 정도 진행할 수 있고요. 요거 말고 아이고 나 복잡해. 그러면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를 손잡이 잡지 않고 일어서는 거 10번씩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의자 이용해서 하시면 좋겠고요. 또 유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왕 의자 쓰기 시작했으니까 의자에 앉아서 양쪽으로 팔걸이 딱 잡고 허리 돌리기 왼쪽으로 돌려주고 오른쪽으로 돌려주고 그리고 발목을 들어서 굽혔다 폈다 하거나 발목을 돌려주는 거 요거 유연성에 굉장히 도움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균형을 잡는 운동을 예를 들어라 그러면 아주 쉬운 거 있죠. 넘어지지 않게 어디 가볍게 잡고 한 발 들기. 한 발 들기. 그거를 처음에는 한 10초만 해도 좋지만 점점 잘하게 되면 30초, 1분, 2분 이렇게 들기 하는 거 이게 평형 감각을 굉장히 키워주거든요. 이런 정도의 운동은 손쉽게 집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례지만 교수님께서는 주로 어떤 운동 많이 하십니까?
제가 2001년도에 크게 다친 이후로 사실 그러셨어요? 안 해본 운동이 없다시피 하긴 합니다. 예. 요가에서부터 당연히 헬스는 당연하고요. 예. 재활치료 당연하고 그러면서 무술도 하고 무술도 여러 가지 하십니까? 다 했는데요. 예. 최근에 10년 넘게 하고 있는 거는 저는 댄스 스포츠를 하고 있습니다. 댄스 스포츠라고 하면 종류가 많이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모던 종목으로서는 예. 왈츠나 탱고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라틴 종목으로는 룸바, 자이브, 차차차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멋지십니다. 예. 적극 권해드립니다. 예. 저는 항상 그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네, 예. 맞아요.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당장 시작하셔요. 그 영화에서 셔리 댄스 같은 데서 그렇게 저도 그 춤추는 거 영화 너무 멋지잖아요. 보고 막 동네에 혹시 그 교습소가 있는지 알아보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최근에 많이 늘어났고요. 잘 그렇습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예. 적극 연세 높은 분들 권해드립니다. 그렇죠. 오히려 젊은 분보다도 연세 높은 분들한테 평생을 두고 할 수 있는 운동으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생길 수 있고 도움되는 게 있으니까요. 또 예. 음악을 들으면서 하거든요. 그럼요. 그것도 참 즐겁습니다. 좀 더 용기를 좀 내봐야 될 텐데. 네. 예, 알겠습니다. 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보니까 요즘 병원에서도 이 나에게 맞는 운동법은 뭔지 그 상담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정말 개별적으로 자신의 운동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건 다양한 그런 운동 치료실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각각 가셔갖고 적절한 운동 좀 상담 좀 받으시고 해보시는 것도 좋고 특히나 심장질환이나 폐질환 같은 분들의 경우는 거기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들이 아주 정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거 상당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예. 자, 운동 얘기 좀 쭉 해주셨는데 운동과 함께 또 먹는 거 음식이잖아요. 예. 뭘 먹으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으시죠. 네.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물론 골고루 먹는 거지만 제가 모든 영양소 중에서 그래도 가장 중요시 여기는 특히 나이가 드시거나 이렇게 왜 근감소증 우려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꼭 꼽아라. 그러면은 제가 한 가지 꼽는 게 노상이 있습니다. 뭡니까? 뭘까요? 네. 단백질. 단백질 네네. 중요하죠. 예. 그렇죠. 네. 이제 어르신들한테 단백질 얘기하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은 왜 닭가슴살 많이 먹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닭가슴살만 드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뭘 드시면 좋을까요? 맞습니다. 저 닭가슴살 저는 질색이거든요. 예. 너무 퍽퍽하잖아요. 좀 많이 먹으면. 예. 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 이 단백질 섭취 방법 때문에 저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우선은 제가 항상 부탁드리는 게 단백질 급원으로 바람직한 거 우리 보통 꼽는 게 있잖아요. 첫 번째는 닭고기도 좋고 소고기도 좋고 돼지고기도 좋고 이런 살코기. 근데 붉은색이나 흰색을 너무 가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달걀. 그렇죠. 예. 손쉽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콩으로 만든 두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당연히 생선 들어가겠죠. 이렇게 보통 네 가지를 제가 꼽는데 거기에 우유를 꼽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 들립니다. 5가지. 그렇게 했을 때 앞에 네 가지는 하루 3끼를 드실 때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은 꼭 드시라. 매 끼니마다. 제가 강조를 드려요. 특히나 두부 한 반모 정도나 계란 1개 정도는 잡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소고기나 닭고기 몇 점을 드실 수 있으면 드시지만 그것도 조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달걀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을 꼭 끼니 때마다 적당량을 잡수시면 좋겠다. 제가 요거를 꼭 강조해드리고 싶네요. 네. 그 콩은 종류가 많더라고요. 예, 그렇죠? 렌틸 콩 이런 것들도 있고 대두 콩마다 영양 성분이 좀 다른가요? 그거 다 제 서양에서 저도 소설책에서 병아리콩, 렌틸콩 맨날 어릴 때부터 소설책에 나오는 걸 보다가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 구경을 많이 하게 되대요. 예. 예. 이런 각각 렌틸콩, 병아리콩 각각 무슨 건강식품 중에 하나다. 세계에서 꼽는 거다. 이런 것들이어서 장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결국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는 별로 높지 않으면서 단백질은 풍부하다. 이런 점에서 공통적으로 콩에 다
그 말하자면 공통적인 장점이 되겠는데 특별히 요새 인기를 끌고 있는 렌틸콩이나 지금 뭐라 그러시죠? 병아리콩이죠? 병아리콩. 그게 네. 더 좋으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분석을 좀 해보니까 한국식품과학연구원에서 분석을 해봤어요. 영양을. 예. 그랬더니 크게 우리가 주로 먹는 서리태 아니면 대두콩보다 식이섬유는 함량이 똑같더라. 그래서 그건 별 차이가 없었고 단백질 함량을 봤더니 오히려 우리가 주로 먹는 베테나 서리태, 그러니까 대두나 무슨 이제 서리태, 검정콩 같은 거 그렇죠. 검정콩. 이게 렌틸콩이나 병아리콩보다 오히려 단백질 함량이 더 많더라. 아하, 예. 그래서 뭐 어느 걸 드셔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오히려 국내에서 원래 우리가 많이 먹던 콩이 단백질은 더 많더라 하는 거 좀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특정 콩이 더 훨씬 좋다 이렇게 그렇죠. 말할 건 아니군요. 예, 맞습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걸 이제 잘 골라 드시면 네. 되겠습니다. 예, 예. 뭐 모양이 예뻐서 딴 거 드셔도 되고요. 예. 뭐 한 번씩 먹어보는 건 좋죠. 뭐 돌아가면서. 그렇죠. 예. 네. 채식만 고집하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 예. 저 채식만 하면 안 된다고 노상 노래 불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물론 뭐 두부나 콩을 통해서 단백질 섭취 충분히 하시면 어느 정도 따라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필수 아미노산 같은 것과 이런 것들이 풍부히 들어있는 질 좋은 단백질은 동물성 단백질도 어느 정도 섭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는 제가 기본적으로 동물성 식품 좀 어느 정도 잡숴주시라. 그러나 질 좋은 걸로 특히 지방을 우리가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너무 많은 거를 드시면 안 좋겠다. 그래서 기름기 너무 많은 고기는 피하시고 그래서 육류도 어느 정도 드시면서 채식을 충분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뭐 건강에 있어서 규칙적인 운동 또 건강한 음식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윤현선의 얼굴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